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님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어제는 김영란 선생님의 인생에 걸쳐 깊은 영향을 받은 책 3권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한국 법조계에 큰 획을 그은 김영란이라는 사람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강명의 인생책 손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교수입니다. 김영란 교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6년간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렸습니다.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의 청렴한 기준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오고 있으며 저서로 판결과 정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시절의 독서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어떤 책 홍보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의 인생책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모셨는데 제안을 드렸는데 선뜻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선뜻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말을 하려다 보니까 나와주셨는데 앞에 선뜻인데 말을 하면서도 선뜻 나와주시진 않았는데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뜻이죠. 뭐. 그런 거죠? 예, 다른 프로그램은 다 거절하고 계신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어렵게 모셔가지고요 선뜻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경력을 볼 때 네, 1978년 사법시험 합격, 1979년 서울대 법대 졸업,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시는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신 건데요. 또 한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여러 개 있고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경력만 보면요, 이분 탄탄대로를 걸어오신 분 아니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또 교수님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대학 동기부터 해서 임용될 때 연수원 동기라든가 등등도 다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하고 부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좀 질투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시선, 관심, 시기 질투 좀 어떠셨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제가 혼자여서 연수원 동기가 120명이었는데 제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를 시기 질투하신 동기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남자들도 시기 많이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일정 퍼센트 이상 돼야 그런데 한 명, 그래서 이걸 약간 토큰적 지위다, 상징적 지위다. 그래서 지켜주잖아요. 1명, 2명일 때는. 요즘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요즘은 오히려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여성이 고위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서 보호받은 게 아닌가. 업무에서도 좀 힘든 업무를 너무 배제해가지고 그러니까 밤새워서 하는 업무. 그땐 통금이 있는데 차들이 없으니까 밤에 집에 돌아가는 게 좀 지장이 있었거든요. 영장을 하면, 그래서 영장 업무에서 부탁도 안 드렸는데 배제해 버려 주시는, 실제로 호의해서 걱정하셔가지고 밤중에 터미널에서 집에를 어떻게 가겠어요. 통금이 지나면. 실제로 그러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는 질투하거나 이런 건 전혀 못 느꼈고 보호받는 게 좀 불편하다. 나도
보호받지 않고 그냥 똑같이 경쟁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뭐 시기나 제시하는 그런 건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네, 하셨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시기 질투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네.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고 어디 가서나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내가 최초의 여성 뭐 부장판사라든가 뭐 대법관이라든가 뭐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런 어떤 사람들의 기대도 있고 또 뭐 기대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뭐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시선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건 어떠신가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서 네. 잘 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못함으로써 그 많은 여자 후배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역시 여자들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정말 죽을 둥 살 둥 한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뛰어난 남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최고로 잘한다 이렇게는 저는 그런 건 또 욕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게 결국은 가정이나 가족을 다 희생시키는 거죠. 뭐 올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인은 했습니다. 그래도 뭐 최고로 잘하는 그런 욕심은 뭐 아예 엄두도 못 냈어요. 예. 청취자 여러분, 제가 교수님께 좀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드릴 때마다 교수님이 누구를 깎아내리는 말씀을 절대 안 하시고 그 상황에 있을 사람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된 어떤 뭐 제도적 불평등이든 사회적 불평등이든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나아갈 바도 조금씩 말씀해 주시고 되게 들으면서 막 감화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늘 겸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저희가 1부에서 이제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교수님이 토니오 크레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때 이분법 놀이에 심취를 하셨다. 시민의 세계, 예술가의 세계, 저 사람은 어느 세계에 있을까? 이런 게 이분법 놀이인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막 이분법 놀이로 막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법관을 마치시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셨잖아요. 네. 제가 법관의 세계와 국민권익위원장이 있어야 하는 세계는 좀 다른 세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게 법관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세상이 좀 폐쇄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들 함부로 만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원인을 많이 만나야 되는 자리죠. 네.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고 하나는 이제 사법부고 여기는 행정부고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판사는 이제 판결문으로만 딱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대중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판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법을 만들어 주셨죠.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옮겨갔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요.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판사만 하다가 네. 행정부로 옮겨갔는데 막막했죠. 막막했는데 일단은 이제 직원들의 전문성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겠다.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닌 채로 그 기관에 대해서 공부할 틈도 없이 갔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제가 그 사이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관이 그 시점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해서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네. 민원도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막 민원 상담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참 낯선 거고, 네. 또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요청 많이 받으셨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뭐 책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 기관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는 기관 파악도 안 됐는데 막 강연을 해야 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새로운 경험이긴 했고요. 처음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건 판사도 대법관이 처음 돼서 어려운 사건을 막 순서대로 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네. 막 떼다 보면 그냥 관례대로 뗄 수는 있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사건을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도 내가 뭘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섣부른 발언은 하지 말아야겠다. 좀 어느 정도 공부하고 파악이 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네. 라는 걸 꼭 지키려고 애는 썼습니다. 근데 어떤 장관이 딱 되신 분이 지금 급한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만한 시간이 직원들이 전문성으로 커버를 해줘서 그런 시간이 좀 부여가 되어서 다행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또 겸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정말로 그랬어요.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겸손이 아니고. 제가 이제 법관의 세계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속한 행정부 세계를 비교를 하면서 두 세계가 달랐지만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이렇게 건너오셔가지고 두 세계 모두 잘 지내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실은 이제 이 다른 세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이 퇴임을 하시고 공직의 세계를 떠날 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위 법관이 공직을 떠나면은 대부분 시장의 영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펌으로 가서 변호사가 되고 뭐 굉장히 이제 높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뭐 개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전관 예우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공직의 세계를 떠나셔서 시장의 세계로 가시지 않고 그 세계로 가시지 않고 교육계로 대학으로 가셨고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실 때 어떤 굉장히 이 명망, 그 인지도가 높아지시고 주목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많이 받았지만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요청이 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공직의 세계를 떠날 때에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시장의 세계와 정치권의 세계가 있는 건 아시고 내가 간다면은 그들은 되게 환영할 거라는 것도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해왔던 일과 제가 혼자 잘난 척하면서 떠들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이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시장의 세계로 뛰어드는 거는 뭐 불편한 일이다. 라고 일단 저 자신을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또 잘 못하는 성격이란 걸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정식 교수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과목만 공부하고 그냥 타이틀만 석사 교수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런 이제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계약직 교수시군요. 예, 계약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대법원에서 너무 많은 판결을 남발하였는데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바로 시장의 세계로 가서 그냥 또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네. 그 시기를 놓치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자 집에 있으면 안 할 거니까 이걸 갖고 학생들 좀 가르치면서 공부를 해보자. 뭐 제가 법률 공부를 학문으로 한 건 아니지만 기왕에 했던 많은 판결들이 있으니까 그 판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고 이런 걸 좀 알리고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반성도 하고 이 욕구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보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와버린 거죠. 퇴임을 2010년도에 했는데 벌써 15년이 흐른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다 그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처음 사회생활 나갈 때건 아니면 이직을 할 때건 어떤 커리어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수익이 높은 그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고민이 되고 많은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도 수익성이 높은 세계 수익성을 보장하는 세계 그리고 내가 어떤 내적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들을 지킬 수 있는 세계 이런 세계가 있을 때 그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뭐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든가 어떤 거를 염두에 두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익이 높은 세계에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맞는 세상인가? 안 맞아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지향성, 평소에 살아왔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세계인가 네. 생각해서 견딜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아마 좀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막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란 게 남성 대법관님들은 그새 많으셨는데 네. 그게 이제 많은 부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런 상징성을 부여했으면 거기에 맞게 내가 처신을 해나가야 뭔가 후배들한테도 보여주는 못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저의 성격, 제가 평소에 해왔던 말들 뭐 이런 걸 다 종합해 보았는데 그래 배신을 때려서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물리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네.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의 문제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수익이 높은 세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수익이 꼭 뭐 돈이 아니라 뭐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하지만 나의 내적 일관성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죠. 제가 다음에 그런 세계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일단 나는 복 받았다. 세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좀 감사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어울리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뿌듯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한 걸 한마디로. 네. 네. 국민권익위원회 아까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법을 그 국회에 제안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건 정식 법률 이름이고요. 저희들이 모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이분법 놀이에 심취하다 보니까요. 김영란법, 어머나, 김영란법도 두세 개의 사이를 좀 연결해주는 법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널리스트로 일했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대하는 사람이 저널리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널리즘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공론장에서 뭔가를 제기해야 되는 네.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도 이게 왜 공론장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 이슈이냐라고 잘 설명을 하면 저널리스트도 듣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면 취재를 해서 할 것 같은데 꼭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의 희생자인 거예요. 일식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은밀한 일식집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보면은 아예 미국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로비스트가 활동을 하면 그게 차라리 감시도 되고 견제도 될 텐데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김영란법 자체는 저희 이제 생활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이전에 막 추석 때 설 때 뭐 무슨 박스 보내고 뭐 하던 것들 관행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법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법 성과는 좀 김영란법의 이 주창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선물이 너무 줄어서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상공업 하시는 분들, 네, 또 뭐 화환이나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사실 늘 죄송하게는 생각하고 있긴 해요.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도 정식으로 로비스트를 만들면 되지 않나? 라고 저도 이제 로비스트법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했는데 네. 그 로비스트라는 것도 결국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게 더 급한 건 아니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자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 사회에 접근해서 뭔가를 좀 이뤄내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게 더 급하지. 로비스트 지금 변호사들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급하지 않고 일단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 공직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를 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네. 그런 게 우선 더 급하다. 그래야 그게 이제 신뢰 자본이라는 건데요. 네. 경제적으로도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우선적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저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이 이분법 놀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연애를 하는데 뭐 남녀가 사귀든 뭐 같은 성끼리 사귀든 연애를 하는데 그냥 연애를 하면 되는데 어느 쪽이 용돈을 주면 그게 연애가 아니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어떤 공론장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임무 같은 거는 당연하고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이 두세 개가 좀 이렇게 돈을 오가면 안 되겠다. 그 돈이 약간이라도 연애 관계에서도 약간의 용돈이라도 이 관계 자체를 되게 막 변제시켜 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공무원을 굉장히 오래 한 거니까 네. 판사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받고 사건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친하다 보니까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술값은 그중에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계산을 하고 하는 네. 게 막 자연스럽지.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 사건을 봐달라 이런 건 아닌데 만일 그 사람이 한 몇 달 있다 특정 사건을 갖고 온다 이러면 내가 몇 달 전에 밥 먹은 거는 괜찮나? 사람들이 모질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운 게 훨씬 더 낫다. 공무원들한테도 네. 그리고 그 당사자들한테도 라고 생각하니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뭐가 다르랴.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점점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결국은 그 법을 추진하는 대로까지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져 발전했고요.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TF팀 직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보다 더 독하게 만들어 와서 네. 그게 이제 그걸 기초로 추진이 된 겁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청탁금지법을 설명을 해주실 때 거절을 잘 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걸 읽고 되게 끄덕끄덕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거절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살면서. 네. 특히 네. 한국 사회에서. 네. 근데 그 법 때문에 안 돼. 김영란법 네. 때문에 안 돼 네. 하고 딱 하면 네. 마음도 훨씬 가볍고 네. 그런데 그렇구나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뭐 꼭 그런 내가 공직자나 뭐 언론인이나 뭐 교육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살면서 이런저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요청 중에 뭐 꼭 뭐 좋은 뭐 나쁜 요청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좋은 요청도 있는데 근데 나는 안 하고 싶은 거, 거절하고 싶은 거. 근데 저희가 소심한 사람은 거절 잘 못 하잖아요. 예. 교수님은 좀 거절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제작진이 어렵게 모셨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도 이제 거절을 못 하니까 그게 참 괴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나 뭐 고위까지는 아니래도 많은 공직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결과의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거절을 못해서 빙빙 돌리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판사님들의 경우는
가까운 가족이 전화하잖아요. 네. 그래 알았어, 내가 그 판사님께 얘기할게 이러고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 가족은 먼 친척이 있잖아요. 네. 얘기한 줄로 알고 이 판사님은 얘기를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오해가 쌓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은 단호하게 하는 게 맞긴 하다. 괜히 거짓말로 예, 하면 예. 오히려 네. 더 오해가 쌓이고 네. 예, 결과도 좋지 않은 때가 많고. 예, 그러니까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단호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단호하지 않고, 이게 삶의 지혜인데, 그거 저는 뭐 아직도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 게 사람들의 그 성정이죠, 뭐. 네. 제가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내성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하고는 예. 일치하십니다. 네, 법학자를 설득하기 매우 어렵군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누가 밖에 어느 날 뭐 얼굴 보자, 야, 뭐 네, 우리 네. 뭐 동기 뭐 얼굴 예, 보자, 뭐 예. 우리 뭐 모임 네, 하자 네. 뭐 요청이 오면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금품 요청 이런 건 아니죠. 그거 네. 되게 가기가 싫어요. 근데 네. 별로 이유가 없어요. 이런 네. 요청은 혹시 거절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도 잘 못하는데 네. 남자들보다는 이제 모임의 횟수가 훨씬 작긴 한데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제 애둘러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날 마침 다른 약속이 있네. 그날 뭐 학교에 뭐 일이 있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거절하는 요령을 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네. 거절하는 요령을 그토록 모르시기 때문에 네. 청탁금지법을 만드실 수 있지 그거는 않았나. 정말 맞는 게, 공무원들이 네. 거절을 못해가지고 진짜 거절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해서 공궁에 처하게 되거든요. 거절해야 되는 걸 뻔히 알지만 바로 윗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방패막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게 맞거든요. 거절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뭐 학부모들한테 뭐 그런 걸 받고 싶지 않은 분도 정말 많을 텐데, 네. 학부모님들이 갖고 오시는데 거절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좋아졌다는 얘기를 선생님들께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법이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되고 시행이 있을 때 뭐 굉장히 잘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비판이 많았고, 뭐 또 아까 말씀을 이제 잠깐 하셨지만 뭐 제 생각에 이제 되게 지역적인 건데, 이제 그런 때 선물로 쓰는 뭐 그런 어떤 농산물 같은 거를 재배하는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축산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뭐 좀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끈끈한데 뭐 그 끈끈함을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라 가지고 막 비판을 듣기도 하셨을 텐데, 그런 원망 같은 거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좀 그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뭐 정말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법이 통과돼 버려가지고, 저는 제가 퇴임할 때까지도 통과가 전혀 안 될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분들께 내가 지금 지금 일종의 혁명인데, 우리 삶의 혁명이죠. 그죠? 네. 문화적인 걸 다 바꾸는 건데, 이거를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계속 써주시라.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 써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이런 거 정말 필요해 라고 할 때 법을 만드는 것이지, 네. 법이란 게 너무 선제적으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 이게 뭐 독재 국가지. 네네. 그러니까 계속 지킬 수 있게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시켜주고 보도해주시고 다뤄주시라. 처박아 넣지 마시고. 제가 실제로 기자님들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막 빨리 변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더 빨리 다가와서 빨리 도입이 된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네. 다들 적응하신 것 같아요. 적응했습니다. 네. 지금
모든 일을 너무나 겸손하게 하지만 또 단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김영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누겠는데요. 뭐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어떤 곡이죠? 번안곡이긴 한데요. 들국화라는 그룹 지금은 이제 네, 해체하셨죠. 해체했죠. 사랑한 후에라는 전인권 선생님이 부르신 건데요. 네. 토마스 만이 네. 토니오 크레거의 세계를 지나고 네. 또 벤스의 죽음이라는 그 아셴바흐인가 그 사람의 세계를 지나고 마해산을 지나고 그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독일의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네. 파우스트 박사를 쓰고 네. 이 모든 그 토마스만의 삶의 끝에 토마스만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로 불렀던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토마스만을 생각하며 듣겠습니다.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영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요 이제 게스트를 모시면 인생책도 여쭙지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이 말씀을 네. 이제 모든 게스트 분께 질문을 드리면은 되게 그 대답을 들으면서 되게 얻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저한테는 얻으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대법관 시절에 어떤 네. 방송사에서 저의 하루를 그냥 와서 찍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루라는 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쫙 쌓여있거든요. 테이블에. 그거 하루 종일 읽다가 점심 먹고 와서 또 읽다가 퇴근하는 거다. 집에 갈 때 그 보따리 싸갖고 와서 집에 가서 또 읽는 거다. 그랬더니 포기하시고 안 찍으셨거든요. 이게 뭐 방송 화면이랑 어울리진 않죠. 뭐 예.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공적인 게 아무도 안 없으니까. 만나고. 네. 점심도 대법관들하고 같이 먹고. 아, 그래서 이제 지금도 똑같아요. 아침에 제가 굉장히 얼리버드거든요.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뭐 급 일들을 막 합니다. 막 학생들 그 리포트 같은 것도 보고 강의 준비도 하고 아침 식사도 준비해 놓고 그러고 이제 식구들 다 일어나면 뭐 밥 먹고 출근할 땐 출근하고 또 낮에도 뭐 청소할 땐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식기세척기 돌리고 또 책 읽고 시장 보러 잠깐 갔다 오고 또 책 읽고 저녁에는 이제 설거지 해놓고 TV 보고 자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아침부터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한 같습니다. 5시 반에서 겨울에는 한 6시 반 정도 네. 일어나고요. 그러면 한 8시, 9시까지는 그 시간은 확보가 온전히 됩니다. 이제 네, 집중을 하시는 거군요. 예. 아침이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보니까 떨어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저의 뇌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막 네. 주변에 너무 막 잡다한 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침에는 그러면은 아침에는 독서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 아침에는 잘 안 읽고요. 저녁에 많이 낮에는 그냥 앉아 있으면 책을 읽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급하게 해야 될 일, 글 써야 될 일, 강의 준비할 일 이런 이제 집중이 필요한 걸 아침에 하고요. 네. 낮에는 이제 책 읽고요. 저녁에는 TV 보고 짬짬이 집안일하고. 이제 인생 독서, 시절의 독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토니오 크레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문학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교수님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단편 소설을 쓰셨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서울대 교지랑 서울대 법대 교지에 이렇게 한 편씩 실으셨다고요? 예, 대학교 들어가서 그냥 끄적끄적 써놓은 거를 써놓은 거 있으면 내놓으라 그래갖고 창피하게. 저 너무 궁금한데 보통 문학을 읽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혹시 저는 이제 교수님이 필명으로라도 변호사나 법관이 주인공인 정말 묵직한 주제의식이 묵직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법조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률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혹시 써주시면 반드시
구매해서 읽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떠실까요? 아,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남이 써놓은 걸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눈은 너무 높아졌고요. 이제 구성하고 사건을 만들고 풀어나가고 문장을 만들고 이런 건 이제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없고요. 요즘 보면 올리비아 랭이나 리베카 네. 솔릿 같이 약간의 그 보고서 네, 그 네. 다큐면서 자기 얘기를 섞어서 쓰는 네. 그런 게 좀 유행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쓴 거죠, 시절의 독서는. 네. 인생 독서는 워낙 강연을 한 걸 책으로 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이제 제 얘기를 섞어서 다큐 플러스 무슨 저의 제가 이런 주제에 탐닉하게 된 얘기 이런 걸 조금 더 섞으면 그런 글은 혹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한 창작은 제가 눈만 너무 높아져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시절의 독서도 너무 잘 읽었다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에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겁고 우리가 예. 저널리즘, 르포르타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개인적이고 네, 그게 좀 그러면서 유행인 조금 것 더 같아요, 문학적인. 요즘. 네. 예, 이게 예전에는 딱 거기에 들어맞는 장르가 좀 없었는데 요즘 네. 요즘 이제 그런 네, 책들이 네. 나오고 예, 예.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책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예. 꼭 써주십시오. 꼭 쓰겠다는 건 아니고, 아니, 창작보다는 혹시 이제 그런 장르는 몰라도, 아, 뭔가 척하기 쉽지 않네요. 거절을 단호하게 하시네요. 예. 제가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제 몇 년 전 강연에서요, 기회가 되면 동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교실을 진행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저 초등학생이 돼서 막 그 교실에 가고 싶은 심정인데, 어떤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독후감 교실을 하면 독서 지도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또 이제 읽고 오신 책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서구 문학 중심인데 그러면은 초등학생용 추천 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지만 너무 이제 입시 스케줄에 바쁘니까 네. 궁여지책 끝에 생각해 본 건데요. 네. 요즘은 모르겠는데 유럽의 책 같은 걸 읽어보면 학교에서 원전을 읽히잖아요. 네.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외우게 하고. 미국 학생들이 그런 걸 읽는다고 그래서 깜짝 예.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는다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쉽겠죠. 우린 번역 투로 접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원전을 우리는 읽지 못했다. 저는 잘하면서 번역한 것도 전체 번역한 책이 나오기 시작한 건 최근이지 다 축약본이거나 네. 중역본이거나 중역본.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권의 남이 축약한 책을 읽을 시간에 반 권이라도 원전을 읽는 게 훨씬 더 그 아이의 평생에 남지 않겠나. 네.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도 리어왕을 읽힌다거나 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원전을 읽히는 거죠. 축약된 만화를 읽히는 게 아니라 예.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종의 기원도 읽힐 수 있고 예를 들어 네. 너무 어려운 건 제가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10권, 100권에 축약된 책보다 너무 낫다. 훨씬 낫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누가 원하신다면. 근데 요즘 초등학교 애들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 반어법적으로. 그러니까 원전을 읽히는 걸 하고 싶다. 우리 어렸을 때 못했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축약본들을 네. 어른이 돼서 완역을 읽으니까 예. 다른 책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예. 그게 우리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경쟁할 때 저술 같은 것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창작 네. 아이디어도. 거기서 벌써 밀리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발 하라리 뭐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그거 절대로 우리나라에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신 분들이 못 쓸 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도전을 못하는 건 뭐냐? 어릴 때 우리는 중국 요새 우리 또 우리나라 원전도 안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너무 암기 위주의 요약본만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뭐 이런 걸 하시는 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대안학교 같은 데서. 네. 저는 가끔 이제 저는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초등학생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을 어른들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느 정도는 소화되죠. 제가 펄복의 대지를 네. 원전을 초등학생 때 읽었는데 네. 부모님이 되게 좀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려고 읽은 책을 읽으니까. 근데 저는 예. 그걸 읽었거든요. 예. 읽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착각하는 게 원전이라는 게 어떤 이거를 쪼개고 이렇게 부수고 쭈그러뜨리면은 그 안에 어떤 야수성 같은 게 사라지고 맞습니다. 계속 생각해야 예. 되는 예.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왜 이렇게 무섭지 불편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축약본들이 다 너무 읽기 쉽게 네. 그냥 딱 이건 이거 뭐 레미제라블은 이 뜻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도 원전을 읽으면 정말 더 재밌어요. 네네. 네. 두껍죠. 두껍죠. 네.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 레미제라블 좀 지루한 부분, 그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런 거를 공부해 가면서 읽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는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1년 넘게 걸려서 하나만 읽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글자가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요. 거기 단어가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른들 독서교실도 각자 읽어와서 자기 읽은 부분만 발표하거든요. 네. 그럼 남은 안 읽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독서교실의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막 좀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이 이제 요약해줘가지고 마치 이제 뭐 대학교 때 수업 때 챕터 나눠가지고 서로 발표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런 공부만 해왔다. 그런 그리고 거죠. 그 책을 읽은 것처럼 네. 읽은 셈 치자. 그리고 예전 축약본들은 그냥 쪼개고 뿌개가지고 이렇게 얇게 하는 정도였는데 요즘 축약본들은 막 결말을 막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어요. 네네. 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이 이제 참 힘들어졌는데 초등학생한테 그런 원전 읽기라고 하기가 시간이 초등학생이 그렇죠. 일단 바쁘고 초등학생을 유혹하는 다른 뭐 자극들도 많은데 책 어떻게 권해야 될까요?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양한 책들을 네. 그 소설만 읽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큐도 읽히고 역사책도 읽히고 과학책도 읽히고 다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네. 그 아이들에게 독후감 말해봐. 이건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이러한 독후감만이 옳은 거야. 이런 거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은 그 전체적인 파악 못해도 그중에 딱 한 가지가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비글호 항해기 다윈의 네네. 그걸 읽었는데 그 남미의 추운 데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거의 옷을 안 입고 그 추운 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원주민이. 네. 거기서 단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자기들은 유럽 사람이니까 막 껴입고 가는데 네. 그래 그 추운 나라에서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산단 말이야.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걸 읽으면 원전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느끼는데 네. 그거를 뭐 이거는 꼭 이거를 느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안 좋은 독서고요. 네. 그 다 똑같이 느껴야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너가 뭘 느꼈는지 빨리 발표해. 그것도 좀 폭력 같고요. 네.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려운 책을 한 권 읽었다면 어렵다는 것 자체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쵸. 네. 어렵다고 하지 말고 뭘 읽었는지 빨리 말해봐. 이런 것도 다 폭력이다. 네. 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읽고 나면 다음 책을 또 읽게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긴 시간 1부에서는 김영란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책 토니오 크레거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김영란이라는 사람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독서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재밌게 읽으신 책들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아유, 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예, 그냥 책 얘기는 읽는 것도 재밌지만 제가 막 읽은 책들을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영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작은 서점 문을 닫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